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양보할 수 없는 역사, 선거구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광일 작가님 그리고 함규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954년 유럽의 식민지 역사를 뒤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알제리 전쟁인데요. (8년간) 치러진 전쟁으로 알제리는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고, 전쟁 중 프랑스 제4공화국은 붕괴했습니다. 알제리 전쟁은 무력 충돌에서 비롯된 이 학살 사건도 원인이 됐지만 오늘의 주제도 한몫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1945년 5월 달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니까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알제리 사람들도 독립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독립의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제리를 꼭 잡고 싶었던 프랑스는 허용하지 않고 굉장한, 그러니까 군대까지, 심지어는 비행기까지 동원한 진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나중에 몇 명만 살아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 희생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알제리인들의 어떤 분노가 더 커졌고, 더 나아가서 프랑스의 지배를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도 끝났겠다. 이제 독립 의지가 더 불타올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선거구랑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선거구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알제리인들이 굉장히 해서 희생을 많이 하니까 프랑스 내에서도 알제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치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알제리 자체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알제리는 굉장히 많은 프랑스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선거구를 획정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알제리의 어떤 정치를 이끌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 한 100만 명 정도의 프랑스계 사람과 한 800만 명 정도의 알제리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석을 배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하게 선거구가 획정이 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선거 자체도 불법이 자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제리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 프랑스의 의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1954년 11월부터는 본격적인 프랑스와의 전쟁인 알제리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큰 의미에서 보면 선거구 획정이 이 알제리 전쟁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선거구가 뭐길래, 이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선거구, 단순하게 말해서 뭐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고, 근데 이제 선거의 지역적인 대표성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거구라는 걸 만들어서 그 지역 내에서 지역민들이 투표해서 이제 국회든 뭐든 지방선거든 보내는 거죠. 선거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작으면은 소선거구제, 좀 크면은 중선거구, 더 크면 대선거구제, 이렇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단 한 사람을 이렇게 최다 득표자를 뽑고, 중대선거구제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두 사람 이상을 한꺼번에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선거 전에 선거구를 좀 정하는 것부터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정당의 의견도 이제 굉장히 팽팽한데, 조금씩 그래도 좀 양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느 당을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포진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죠. 심지어 중선거구제로 갈 거냐 아니면 소선거구제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그 정당들에 따라서 입장이 좀 또 시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당의 선거에서 이기려는 전략이 상당히 얽히기 때문에, 또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되냐에 따라서 내가 이길 가능성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인구 수대로 딱 이렇게 딱 나누면 공평하지 않을까요? 인구수에 따른 공평함도 필요한데 또 지역적 공평성도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에 배정되어 있는 인구대로만을 나눈다면 75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일 인구수대로 진짜 딱딱딱 한다면은 수도권이 너무 과대대표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지방은 상당히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지방에서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이 굉장히 먼 지역까지 하나로 선거구를 묶는다. 그러면은 우리 마을하고 저기 산 하나 넘어가야 저쪽 마을이 나오는데 우리하고 저쪽하고 그렇게 뭔 상관이 있길래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거지? 심지어 저쪽하고 사이도 나쁜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문제를 냅니다. 네. 문제는 빙하를 타고 온 공룡이 낼 건데요. 자, 1번은 요리 멘더링, 그다음에 2번은 조리 멘더링, 3번은 게리 멘더링. 저는 요리조리 가지 않겠습니다. 3번 게리맨더링. 네, 뭔가 선거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후보하신 게리맨더링 그 뜻은 알겠는데 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게리맨더링은 이제 선거구를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했고 이제 거기에 획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812년에 이제 매사추세츠 그 주지사였고 이제 당시 뭐 건국에 큰 공을 끼쳤던 그 게리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선거구 획정한 모습을 나중에 보니까 도롱뇽 또는 도마뱀을 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도롱뇽이나 도마뱀을 가리키는 영어가 셀러맨더니까 거기에 이제 앞에 게리를 붙여서 셀러맨더의 맨더를 따가지고 게리 맨더링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엘브리지 게리로부터 시작한 선거구의 어떤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말이 퍼지게 된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장명하는 센스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자의적 선거구 획정, 자기 마음대로 선거구를 나누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게리는 이렇게 좀 선거구를 정함으로써 개정을 해서 이득을 받나요? 봤죠. 이건 숫자라서 좀 봐야 돼요. 실제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5만 164표를 얻었답니다. 네. 그래서 29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11명만 당선돼서 패했는데 실제는 5만 1,766표, 오히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원래 미국 선거에 꼭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쳐야 된다, 그런 여론이 나오게 되었죠. 선거구가 좀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당시 바로 반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달 뒤 이제 주지사 3선 선거에서 게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 선거구를 획정해서 어떤 정치적인 유리한 위치를 찾아가려고 하는 정치가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가 뭔가 제도나 어떤 기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의도를 파악했던 유권자들에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굉장히 현명한 판단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럼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게리맨더링 사례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거의 2000년대, 201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하이오 9번 선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뱀 선거구 이런 이름을 붙였고요. 또 메릴랜드에 있는 선거구 같은 경우는 이게 스콜피오 같기도 하고 가재 같기도 하고 사마귀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선거구를 만들어 갖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서 2016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조금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진 것들은 제한을 한다라는 내용이 갖춰지기도 했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정치, 그다음에 그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리맨더링이랑은 결국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요리조리 이렇게 만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선거구를 좀 바꿀 때가 됐는데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부패 선거구, 그때가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인구 이동이 많아져요.
처음에 선거구를 확정했을 때는 거기 사람이 많았는데 거의 텅텅 비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선거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10명밖에 주민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10명이 2명의 의원을 뽑아요. 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냥 놔뒀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꿀이거든요. 10명한테만 이제 뭔가 이렇게 선심 공세를 펼쳐서 심하면 뭔가 이렇게 뇌물이라도 건네가지고 그 표를 사버리면은 그냥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부패했다 해서 부패 선거구란 이름을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832년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부패 선거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거구로 인해서 승자 패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좀 선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구를 소위 전통적인 뭐 그런 쪽에 맡기지 않고 그 선거구 법정제도 우리나라도 취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개정할 수 있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확정적으로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도 있죠. 관련된 사람이 그 한때 이제 그 영화 배우로서 유명했던 아놀드 슈왈츠네거. 오, 저 그분 팬인데. 이렇게 아웨이를 그건 봤어요. 아, 왠지 근육남 스타일이신 저 약간 근육남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거군요. 어쨌든 이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이제 거버네이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버너가 주지사인데 그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거든요. 그래서 거버너 플러스 터미네이터 해가지고 거버네이터. 이 주지사 시절에 선거구를 좀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의회에다가 계속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지션 11, 그러니까 11번째 제안 해가지고 그것이 통과돼가지고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여태까지는 그냥 주의원들이 입김을 넣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지 말고 제3자 중립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은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긴장하셨을 텐데 뭐 나름대로 개혁이었죠. 좀 네. 공정하게 선거구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거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주요 입법부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조금은 입법부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 획정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재획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 있는데, 그럼 이 선거구라는 것이 언제 생긴 거예요? 어떤 점에서 보면 그럼 선거는 언제 생긴 거예요?라는 것과 비슷한 시기 됩니다. 이제 선거학개론도 우리가 꽤 오래 했는데 선거하면은 딱 생각나는 나라가 있다면 고대 로마. 예, 띵동댕 네. 예, 로마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물루스가 이 당시에 세계 부족 로마를 이루고 있었던 로마 부족과 그다음에 이제 사비니, 그다음에 에트루리아 3개 부족에 대해서 각 부족별로 10개씩 쿠리아라는 선거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총 30개 선거구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선거구별로 이제 의원들을 뽑고 그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코미티아 쿠리아타 해가지고 이제 민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점점 로마가 확장되면서 선거구에서 이렇게 그 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로마 공화정이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거구 때문에 로마가 전쟁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기원전 88년이었는데요. 그때 호민관으로 푸블리우스 슬키피우스 루푸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의 이름이 호민관이 됩니다. 근데 당시는 평민파와 그 다음에 좀 귀족파가 약간 대립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민파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동맹시 전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민들이 로마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거구를 좀 조정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표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랬더니만 기존에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나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에 있었던 훌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구 조정 그 안 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결국은 무력 충돌까지 벌어져요, 양쪽에서. 당시 집정과 있는 훌라는 일단 로마에서 도망을 쳤다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와가지고 반대파들을 싹쓸이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기했었던 루푸스 호민관은 잡혀서 처형당하고 그 루푸스가 했던 그런 계획은 전부 다 물어 돌아가고 근데 마리우스가 이때
도망을 쳐서 북아프리카로 갔다가 다시 또 군대를 끌고 와서 다시 또 술라를 공격을 하죠. 이게 제1차 로마 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선거라고 한다면은 문명의 발상과 그리고 무슨 정치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선거가 빠르게 이렇게 도입이 된 것처럼 선거구도 선거와 마찬가지로 변천을 거듭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선거를 해야 하는 단위가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선거구가 필수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선거 단위가 좀 특이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색 선거구라고 해서 대학이 선거구가 됐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영국의 아마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제임스 1세 때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대학 출신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졸업생들은 자기 지역에서 선거 때 1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대학 선출위원을 뽑는데 거기에 또 다시 한번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구를 기획한 거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2표를 어떻게 보면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선거권하고 평등 선거권에 대한 특히 평등 선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948년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등 선거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폐지가 돼서 그 이후에는 볼 수가 없는데 그 옆에 있던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을 했다가 폐지를 했지만 지금도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1인 2표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거구를 조금은 변형시키는 제도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보통 학교 선거구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런 제도를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선거구네요. 네. 그런데 이 선거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지역별로 우리가 대의제를 하니까 그 대표를 말하자면 선출해가지고 이제 민주주의를 대신하게 하는 것인데 그 지역별로 공평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선출해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결국 선거구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 꼭 지역만 있느냐, 대표성이란 것이 다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차 선거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소수 민족들이 잘못하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수 민족들이 좀 대표성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능 대표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가 꽤 긴데 가령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직능 의회를 아예 구성을 했었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직업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나운서 대표 의원 한 명, 또 이제 작가 대표 한 명, 뭐 교수 대표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그 직능별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도 가령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능 대표 의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이 더 정의에 맞고 더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또 정당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또 유리한가 또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권력 다툼과 정의의 문제의 다툼이 항상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대학별로 묶을 수 있고 또는 뭐 직업별로 선거구를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선거구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보면서 선거구의 영향력이 실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선거구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선거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구는 하나,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253석,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47석입니다. 총 이렇게 300석이 되게 됐는데 선거구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국회의원 선거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선거구 기준 인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약 21만 8천 명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그 면적만 생각할 수 없고 인구를 형평성을 아주 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2대1로 만들어 놓은 게 말하자면 어떤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2배를 넘을 수는 없다. 그 인구가 이렇게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2대1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최소 인구는 14만 5천 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다 인구는 29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물론 이게 그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고 실제 선거구 획정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묶죠. 그래서 획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한국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좀 선거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오래됐겠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한국의 획정위, 선거 획정위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창설될 때 한 1960년? 그러니까 그쯤부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생겼을 것 자리를 같아요. 잡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획정위원회라기보다는 국회 안에서 그냥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1994년을 기점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의 틀, 그러니까 인구의 어떤 과소나 과대가 되지 않고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즈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획정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 이제 선거법들이 이제 통합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동시에 선거구 획정 문제도 조금 더 정리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지금 어떤 선거구의 어떤 내용들이 정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4년 이전 같은 경우는 이 선거구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당들끼리 정치권에서 이번 선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결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게리맨더링 같은 가능성도 꽤 있었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구 20만 명당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자 이런 건 있었는데 그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붙이고 저떤 때는 저렇게 붙이고 그런 경우가 꽤 심했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한 교수님이 선거구를 획정할 때 뭐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2배 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결정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논의 속에서 진행이 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공정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 내용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구가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적거나 너무 인구가 많아서 다른 선거구와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대표성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2배를 넘지 않는 그런 어떤 선거구의 획정안이 이제 법률로서 정리가 되고 그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운영의 어떤 기본으로 원칙으로 삼아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선거구를 구분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습니다. 재헌국회에서 의석수 몇 석인지 아세요? 저한테 질문 네. 하신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네. 네. 재헌국회 의석은 200석입니다. 200석. 그런데 이제 조금씩 늘어서 300석이 됩니다. 선거구가 늘어난 걸까요? 300석. 사실은 처음에도 300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단지 그때 미수복지구라고 총칭되는 이제 북한 지역이 있지 않느냐. 북한 지역에다가 100석을 배정을 하고 남한 지역에서는 200석을 해서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선거를 해서 총 300석으로 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 출발은 또 200석도 아니고 198석으로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제주도가 4.3을 겪고 있었거든요. 4.3 사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198석으로 출발을 하고 그 이듬해에 다시 또 제주도에서만 선거를 치러가지고 2석이 더 추가가 돼서 200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구가 남한이 3천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인구가 늘잖아요. 뭐 지금은 한 5천만, 점점 늘어서 이제 300석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오갔어요. 그래서 2019년에 한 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구를 좀 더 늘려서 국회의원 수를 좀 더 늘려야 된다. 한쪽에서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그건 헌법 위반이다. 그 헌법에 200석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헌법에는 정확히 말해서 200석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별로 늘리진 않았고 300석에서 어떤 교정을 통해 가지고 298석으로 줄었다가 다시 300석이 됐다가 계속 그 정도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면서 어려우면서 그리고 또 치밀하면서 전략적인 선거구 이야기였습니다. 자, 선거구의 역사 이야기 한 줄 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선거구 없애야 합니다. 교수님은요? 저는 오늘 띄워주세요. 삼행시로 가겠습니다. 선, 선거라 하면 거, 거짓말도 참 많고 구. 구질구질해 보이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선거구의 역사 한 줄 평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선거 인물 시간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인물들을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인도에 사실은 간디만큼이나 유명한, 또 어쩌면은 동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간디보다 많다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간디보다 핫한 인물은 일단 한 사람이 떠올라요. 아누팜. 그렇죠. 워낙에 네. 이제 요즘에 유명해서 네. 어떤 그 드라마에 이제 등장을 한 덕분에 네. 유명해지기도 근데 했고. 이제 후자의 그 적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역사 속에 한국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단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신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스트 제도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천민이었습니다. 다행인지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집안에 좀 똑똑했던 이 암베드카르에게는 이제 공부를 시켰던 거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천민이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책상 위에서 공부를 하는데 바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수모를 겪었고요. 아, 그러면은 외국 나가서 좀 공부를 해볼까? 라고 얘기를 해서 외국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심지어는 같은 교수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1932년쯤에 이제 그 인도 안에서 식민지 통치 기간이긴 하지만 선거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거구를 아무리 이렇게 꾸며놔도 거기에서 불가촉 천민이 후보로 나오는 그 순간 사실은 그 안에서는 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없다라고 봤던 거죠. 자기는 그런 엘리트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런 피해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나온다면 에이 저 사람은 빼야지 라고 하면서 결국은 차별을 받을 때니 그들을 별도로 하는 별도의 어떤 선거구를 만들자 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능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신분의 차별성을 막아주는 나름대로 공평함을 염두에 둔 그런 선거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거구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시 간디가 묘한 반응을 보입니다. 간디 선생님은 찬성했겠죠. 다르게 반대를 했어요. 진짜요? 이게 힌두 민족주의를 해친다.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제 그 단식 투쟁까지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한 발 물러서게 돼서 당시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선거구가 사실은 누군가에는 그게 공평하지 않고 대세에 그냥 그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인도가 독립한 이후에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어떤 그런 선거구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인도의 어떤 사회 개혁에 굉장히 큰 역할을 끼쳤고 그리고 약한 자들의 선거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던 이 암베드카르라는 인물을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인도의 민주화에 좀 영향을 준 분 꼽아주셨고요. 교수님은요? 예, 저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면은 반드시 모를 수가 없는 사람. 프랑스 출신의 이제 모리스 듀베르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20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유럽에서 행해진 모든 선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선거와 정당 사이 어떤 연관성 그런 걸 좀 밝혀낸 사람이거든요. 정당론에서도 이 듀베르제의 정당론이 가장 이제 고전이 되는 것이고 선거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연구의 결과 소선거구제를 선택한 나라에서는 양당제로 좀 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 그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택한 나라에서는 다당제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듀베르제의 법칙이라고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이제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고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정당 체제 자체도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갈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밝혀진 인물로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듀베르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거학 인물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그 선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서 선거구가 선거 역사를 정말로 좌지우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거에서 선거구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